네가 안 하면 내 아내한테 우리 사람 보낸다. 할머니, 아들이 교통사고 당했어요. 내가 안 하면 내 아내한테 우리 사람 보낸다. 총을 든 남자의 협박에 환갑을 앞둔 박성철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할머니의 목소리. 얘야, 너 누구니? 월 1,000만 원이라는 달콤한 제안에 속아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탔던 성철. 그가 도착한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족을 위해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어버린 한 가장의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작은 힘이 됩니다. 환갑을 앞둔 박성철은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거실 창가에 앉아 또 한 장의 독촉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중소기계 부품 제조업체에서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쫓겨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은 마치 성철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듯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성철의 손은 오랜 세월 기름때와 쇳가루로 얼룩진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공장에서 선반과 밀링 기계를 다루며 일했지만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퇴직금은 절반도 채 받지 못했습니다. 노조도 없는 작은 회사였기에 항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죠. 게다가 아들의 사업 실패로 생긴 3,000만 원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성철의 어깨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여보. 성철은 텅 빈 집안에서 혼잣말처럼 아내를 불러봤습니다. 55살의 미숙은 억척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일자리를 잃은 후에도 투덜거리기보다는 묵묵히 동네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설거지와 홀 서빙을 하며 가게를 꾸려가고 있었죠. 하지만 성철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 왔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 성철은 천천히 낡은 점퍼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종로 탑골공원 옆 노인 복지회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무료 급식이 제공되었죠. 성철은 처음 몇 달 동안은 차마 그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관리비마저 밀리기 시작하자 결국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복지회관 앞에는 이미 여러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성철은 그들 사이에 조용히 섞여 들어갔습니다. 플라스틱 식판 위에 담긴 밥과 국, 김치 몇 점. 성철은 구석자리에 앉아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안에서 음식이 씹히는 감촉도 맛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먹는 행위일 뿐이었죠. 성철 씨, 오늘도 왔네요? 옆자리에 앉은 김영호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호는 성철과 나이가 같은 오랜 친구였습니다. 영호 역시 평생을 노동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성철보다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퇴직 후 작은 연금과 자식들의 도움으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죠. 응, 그래. 성철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영호는 성철의 어두운 표정을 보며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성철아, 이 나이에 뭘 또 벌겠다고 그래. 그냥 쉬어. 내가 한턱 쏠게. 오늘 저녁에 막걸리 한잔 하자고. 영호의 호의였지만 성철은 그 말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영호의 여유로운 모습이 자신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았죠. 성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습니다. 고맙다. 근데 난 아직 포기할 수 없어. 영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성철의 마음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점심을 마치고 성철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숙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7, 80년대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필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돌아와요, 부산항에. 성철은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25살 중동 건설 현장으로 떠나려던 그때, 당시에는 사우디로 가면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성철도 여권까지 만들어 놓고 출국을 준비했었죠. 기계공으로서 해외 현장에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병환과 미숙과의 결혼으로 결국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때 갔더라면 지금쯤. 성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살에 결혼해서 작은 신혼집을 꾸렸을 때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죠. 성철은 기계 다루는 솜씨가 좋아 공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술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자식들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쳤고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옷가게, 치킨집, 카페까지 3번의 사업 실패로 3천만 원 빚만 남겼고, 딸은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예식 비용과 신혼집 전세금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숙이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숙은 성철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저녁은 먹었어요? 응, 먹었어. 성철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부엌으로 가서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저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성철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성철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 중동 대신 다른 곳이라도 해외로 나가 성공하고 싶었던 젊은 시절의 열망. 그것은 지금까지도 성철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성철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성철의 스마트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며 성철은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민수예요.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박민수요.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공장에서 성철과 함께 일했던 20대 후반의 후배였죠. 성철은 반가우면서도 의아했습니다. 퇴직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왜 연락을 했을까요? 민수야, 그래. 잘 지내니? 갑자기 웬일이야? 사장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공장 그만두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사장님한테 좋은 기회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철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기회인데? 해외 일자리예요. 캄보디아에서 한국 기술자 구하는 데가 있대요. 사장님처럼 기계 잘 다루시는 분들은 엄청 대우 좋다고 하던데요. 월급도 1,000만 원 이상 보장이고 숙식도 다 제공된대요. 성철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캄보디아, 해외, 월 1,000만 원. 그 단어들이 성철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네, 제 지인이 그쪽에서 일하는데요. 제가 사정이 좀 어려워서 소개비라도 받아보려고.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 분만 소개해드리면 사례를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요. 민수의 솔직한 고백에 성철은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민수도 어려운 처지였던 것이죠. 성철은 민수와 통화를 마치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스마트폰 중고 거래 앱을 뒤적이다가 눈에 띄는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캄보디아 고수익 해외 사업 파트너 모집, 월 1,000만 원 이상 보장, 숙식 제공, 단기 고소득, 기계기술자 우대. 민수가 말했던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성철은 광고를 캡처하고 민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나 그 일 한번 알아보고 싶다. 자세히 좀 알려줄 수 있어? 민수는 기뻐하며 브로커 강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일주일 후 성철은 브로커 강과 화상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브로커 강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유창한 말솜씨로 캄보디아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박 사장님, 지금 캄보디아는 한국의 70년대 같습니다.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 기술자들은 정말 귀한 대접을 받아요. 사장님 같은 분은 현장에서 바로 관리자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선반, 밀링 다 다루실 줄 아시잖아요. 브로커 강의 말은 솔깃했습니다. 성철은 자신의 경험과 기술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브로커 강은 계약서, 사본과 현장 사진들을 보내주며 믿음을 주려 애썼습니다. 다만 사장님, 현지 정착 비용으로 4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비행기표, 비자, 첫 달 생활비 겸해서요. 이건 첫 달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니 부담 없으실 겁니다. 400만 원. 성철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 강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일단 석 달만 일해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돌아오실 수 있어요. 계약서에도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성철은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미숙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캄보디아 쪽으로 일자리 하나 알아봤어.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성철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무슨 해외야? 그냥 여기서 소일거리 찾아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야. 이번엔 달라. 제대로 된 일자리야. 내 기술을 인정받는 자리라고. 월급도 좋고 숙식도 제공된대. 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성철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미숙 몰래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4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빚은 많았지만 석 달만 일하면 다 갚을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성철은 떨리는 손으로 브로커 강이 보낸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출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다행히 젊은 시절 중동행을 준비하며 만들어둔 여권이 아직 유효기간 내였고 캄보디아는 도착 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브로커 강이 안심시켰습니다. 성철은 낡은 가방을 꺼내 짐을 쌌습니다. 가방 속에는 아내와 자식들의 사진이 담긴 낡은 지갑과 함께 성공을 향한 절박한 희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철은 여권을 펼쳐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이루지 못했던 해외 진출의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출국 당일 성철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인천공항행 버스를 타기 전 미숙은 현관문 앞에서 성철의 옷깃을 매만지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몸 조심하고요. 이상하면 바로 연락해요. 알았죠? 알았어. 걱정 마. 석 달만 일하고 올게. 성철은 미숙을 안심시키듯 웃어 보였지만 사실 그의 가슴속은 불안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성철은 브로커 강이 보내준 항공권을 출력해서 수속을 밟았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행 비행기. 성철은 긴장된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성철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젊은 시절 가지 못했던 해외, 그 꿈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것만 같았죠. 5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는 푸놈펜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낯선 땅, 후덥지근한 열기가 성철을 덮쳤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기 직전 성철의 스마트폰에 브로커 강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박 사장님, 급한 업무가 생겨서 제가 직접 못 나갑니다. 회사 직원들이 마중 나갈 테니 걱정 마세요. 숙소 가서 뵙겠습니다. 성철은 아쉬웠지만 이해한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온 성철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사람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위압적인 덩치의 캄보디아인 2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성철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 박성철입니다. 두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성철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여권, 휴대폰, 주세요. 회사에서 보관. 숙소 도착하면 돌려줘요. 예, 그건 좀 제 개인 물건인데요. 성철이 당황하며 거부하자 두 남자 중 덩치가 큰 남자가 성철에게 바짝 다가서며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빨리 내놔요. 안 그러면 공항 여기서 문제 생겨요. 성철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여권과 휴대폰을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남자는 성철을 낡은 봉고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푸놈펜 시내를 벗어나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회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내에 있다고 들었는데. 운전하던 남자는 대답 없이 묵묵히 운전만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도심의 건물들이 사라지고 정글과 좁은 비포장 도로가 이어졌습니다. 30분, 1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성철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저기 차 좀 세워주세요. 화장실 좀 가야겠어요. 성철은 차를 세우고 도망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남자는 성철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고 어느덧 2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철은 휴대폰이 없어 브로커 강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철조망과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군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성철은 본능적으로 이곳이 평범한 사업장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두 남자는 성철을 차에서 끌어내리듯 내리게 했고 건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건물 내부는 어두컴컴했고 긴 복도 양옆으로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비명소리와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성철은 한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로 보이는 한국인 청년 10여 명이 좁은 공간에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멍한 표정으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이는 무릎을 안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성철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가자 구석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오셨군요. 저도 한 달 전에 똑같이 속아서 왔어요. 여기선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청년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조선족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냉정한 표정으로 성철을 바라보며 유창한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박성철, 58세, 기계공 출신, 아내 미숙, 딸 박지혜, 아들 박준호. 맞지? 성철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가족들 이름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내가 브로커 강한테 보낸 계약서에 다 적혀 있더라. 비상 연락처까지 친절하게 말이야. 성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브로커 강이 보낸 계약서에 가족 정보를 모두 적었던 것이었습니다. 조선족 남자는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넌 오늘부터 여기서 먹고 자면서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할 거야. 내일부터 교육 들어간다. 한국 노인들한테 전화 걸어서 돈 받아내는 일이야.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성철이 소리치자 남자는 성철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내가 안 하면 내 가족들 다 찾아낼 거야. 주소도 다 알아. 내가 말 안 듣으면 걔네들이 대신 고통받는 거야. 성철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남자는 성철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방을 나가며 문을 잠갔습니다. 성철은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떨었습니다. 가방 속 가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절망감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성철은 딱딱한 바닥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10여 명의 한국인들이 빼곡히 누워 있었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철은 천장을 바라보며 가족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미숙의 걱정스러운 눈빛, 딸 지혜의 밝은 웃음, 아들 준호의 미안해하던 표정. 모두가 그리웠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어둠 속에서 어제 말을 걸었던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영만이에요. 영자의 만날 만자. 제주에서 왔어요. 아저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서울에서 왔어. 박성철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만은 20대 후반으로 컴퓨터 관련 일을 하다가 해외 개발자 모집 광고에 속아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철은 영만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만 속은 게 아니라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6시에 방문이 열렸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들어와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성철과 다른 한국인들은 한 줄로 세워져 큰 강당 같은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강당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보며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능숙하게 노인 흉내를 내며 통화하고 어떤 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족 남자는 성철을 포함한 신입들을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교육받는다. 열흘 안에 다 배워야 해. 한국 노인들한테 전화 걸어서 돈 받아내는 방법이야. 잘 배워. 실적 안 나오면 밥도 없고 매도 맞는다. 성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철은 전화 스크립트를 외워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들이에요.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해요. 할머니, 손자예요. 사고를 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성철은 그 말들을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면 매를 맞았습니다. 성철은 며칠간 몇 번이나 조선족 남자에게 맞았습니다. 등과 다리에 멍이 들었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대부분 무기력하게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저항할 힘조차 없어 보였죠. 하지만 성철은 마음속으로 계속 저항했습니다.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성철은 드디어 첫 번째 실전 임무를 받았습니다. 조선족 남자는 성철에게 전화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 걸어. 70대 할머니야. 손자인 척하고 돈 요구해. 제대로 안 하면 내 아내한테 전화 간다. 성철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속았다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성철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성철의 어머니를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성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성철은 목이 메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스크립트대로 말해야 했지만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얘야, 누구니? 무슨 일이니?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성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철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못해요. 저는 이런 거 못해요. 조선족 남자는 성철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배와 옆구리에 둔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성철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피해자들은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제대로 해. 안 그러면 내 딸한테 우리 사람 보낸다. 성철은 피를 토하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철은 온몸이 욱신거리는 고통 속에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영만은 조심스럽게 성철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철 형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이렇게는 못 살아. 성철은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영만은 며칠간 성철을 지켜봤습니다.
성철의 저항, 성철의 인간성, 성철의 눈빛. 영만은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영만은 조용히 성철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형, 제가 방법을 찾고 있어요. 저 컴퓨터 좀 다룰 줄 알거든요. 조직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워요. 형이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성철은 영만을 바라봤습니다. 영만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철은 영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만아, 우리 함께 해보자. 이대로 있을 순 없어.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주간 성철은 어쩔 수 없이 조직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를 걸고 노인들을 속이는 일. 성철은 그때마다 자신의 영혼이 조금씩 깎여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만은 그동안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만은 컴퓨터 작업을 할 때마다 조금씩 조직의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자금 흐름, 핵심 인물들의 정보, 피해자 명단. 영만은 몇 주에 걸쳐 조금씩 자료를 모았습니다. 밤마다 성철에게 조용히 진행 상황을 알렸습니다. 형,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어느 날 저녁, 조직은 한국인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회식을 열었습니다. 중국인 간부들과 조선족 관리자들이 술을 마시며 한국인들을 비웃었습니다. 한국 할아버지들은 욕심이 많아서 좋아. 돈 벌 궁리만 하다가 우리한테 걸려들지, 쯧쯧. 맞아, 가족 걱정한다고 하면서 정작 가족도 제대로 못 지키는 놈들이야. 중국인 간부들의 조롱에 성철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철은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영만이 재빨리 성철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형, 안 돼요. 여기서는 조용히 있어야 해요. 그래야 살아요. 성철은 주먹을 불끈 쥐며 다시 앉았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영만은 성철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영만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다 모았어요. 오늘 밤에 USB에 옮겨 담을 거예요. 형이 경비들 주의를 좀 끌어주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복도에서 시간을 끌어주세요. 10분이면 돼요.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성철은 계획대로 복도로 나가 경비원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은 짜증을 내며 성철을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성철은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 영만은 컴퓨터실에서 재빨리 작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감시 카메라가 영만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선족 관리자들이 영만을 끌고 갔습니다. 성철은 복도에서 영만이 끌려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영만아. 성철이 소리쳤지만 경비원들이 성철을 막았습니다. 그날 밤 강당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만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철은 방 안에서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무력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흘 후 영만은 온몸에 피멍이 든 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올랐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성철은 영만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눕혔습니다. 며칠간 성철은 영만을 간호했습니다. 조금씩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 영만은 조용히 성철에게 속삭였습니다. 형, USB는 무사해요. 제 침대 프레임 밑에 테이프로 붙여뒀어요. 영만아, 고생했어. 그날 오후 조직의 실세인 리 부장이라는 조선족 남자가 직접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영만의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는지 리 부장이 직접 나선 것이었습니다. 리 부장은 냉정한 표정으로 영만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새끼가 시스템을 뒤지고 다녔더라고. 근데 뭘 찾으려고 한 건지는 아직 못 찾았어. 내 어머니가 제주도에 계시지? 건강하시던데 한번 우리 사람 보낼까? 영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리 부장은 비웃으며 고개를 돌려 성철을 바라봤습니다. 박성철, 너도 영만이랑 친하게 지내더라? 혹시 같이 짠 거 아냐? 성철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리 부장은 성철을 한참 노려보다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너 친구 김영우 알지? 그 양반이 너를 우리한테 추천했어. 아니, 정확히는 팔았지. 성철은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리 부장은 스마트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영우와 브로커 강 사이의 대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철이라는 친구가 돈이 절실하대요. 나이도 많고 순진해서 쉬울 겁니다. 좋아요. 김 사장님 빚 3천만 원, 이번 건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죠. 성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우가 자신을 이렇게 팔았다니. 함께 무료 급식을 먹으며 위로해주던 그 친구가 자신의 빚을 탕감받기 위해 자신을 지옥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성철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영우, 내가 어떻게... 성철은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떨었습니다. 리 부장은 성철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친구고 뭐고 없어. 돈 앞에서는 다 똑같아. 리 부장이 나간 후 성철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영만은 성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는 아직 있어요. 우리 꼭 살아서 나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성철은 영만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조직은 감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영만의 사건 이후 경비원들은 피해자들의 움직임을 더욱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했고 밤에는 방문이 밖에서 잠겼습니다. 성철과 영만은 서로 눈빛으로만 소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조직원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조선족 남자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너희 요즘 힘들어 보이더라. 이거 마시면 행복해져. 아무것도 생각 안 나. 봉지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철은 본능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강제로 성철의 입을 벌리고 가루를 물에 타서 먹였습니다. 성철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몇 분 후 성철의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흐릿해지고 현실과 환각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성철은 환각 속에서 젊은 시절의 미숙을 보았습니다. 신혼 시절 작은 집 앞마당에서 미숙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성철은 공장에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성철은 그 환각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환각이 거치는 순간 성철은 다시 냉혹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딱딱한 바닥, 좁은 방, 그리고 절망. 성철은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넘게 조직은 계속해서 성철과 다른 피해자들에게 마약을 투여했습니다.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 저항할 힘조차 없애려는 것이었습니다. 영만도 마약을 강제로 투여당했습니다. 하지만 영만의 상태는 성철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부상에 마약까지 더해지면서 영만의 몸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영만은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했습니다. 형, 저 안 될 것 같아요. 성철은 영만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영만아, 정신 차려. 우리 함께 나가야지. 하지만 영만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영만은 마지막 힘을 짜내며 성철에게 속삭였습니다. 형, USB 제 침대 프레임 밑에 테이프로 붙여뒀어요. 거기에 조직, 자금 흐름, 리 부장이 김영우한테 보낸 메시지 다 있어요. 꼭 한국으로. 영만아. 성철은 영만을 흔들었지만 영만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직원들은 영만을 끌고 갔습니다. 성철은 영만이 끌려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후로 영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마약의 영향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영만마저 잃었습니다. 며칠간 성철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성철은 작은 창문으로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흙탕물로 가득한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 진흙탕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난 연꽃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물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은 연꽃. 성철은 그 연꽃을 보며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아내 미숙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포기하지 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딸 지혜의 밝은 웃음소리, 아들 준호의 미안해하던 얼굴, 그리고 영만의 마지막 말. 형, 꼭 한국으로. 성철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영만이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어. 성철은 마약으로 피폐해진 정신 속에서도 가족을 향한 사랑과 영만에 대한 책임감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철은 더 이상 과거의 무기력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을 경험하며 그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철은 마약의 영향을 견디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을 파악한 성철은 야밤에 몰래 영만의 침대로 기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을 뻗어 침대 프레임 밑을 더듬자 작은 USB가 테이프로 붙어 있는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성철은 조심스럽게 USB를 떼어냈습니다. 이 작은 장치 안에 영만이 목숨 걸고 모은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철은 USB를 속옷 안쪽 깊숙이 숨겼습니다. 창밖의 연꽃을 다시 바라보며 성철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영만아, 내가 남긴 희망 내가 꼭 지켜낼게. 그리고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릴게. 성철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복수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USB를 손에 넣은 후 성철은 매일 밤 조용히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약의 영향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금단 증상이었습니다. 성철은 이를 악물며 버텼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영만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철은 낮 동안 순순히 조직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척하며 경비들의 경계심을 늦췄습니다. 밤이 되면 창문 너머로 건물 구조를 관찰하고 경비들의 순찰 시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성철은 경비들이 새벽 3시와 4시 사이에 교대하며 잠깐 허술해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영만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USB 위치만이 아니었습니다. 영만은 숨을 헐떡이며 더 많은 것을 알려주려 했었습니다. 형, 전력실 메인 스위치가 있어요. 건물 뒤편 쓰레기 더미로 담 넘을 수 있어요. 당시에는 영만이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성철은 그것이 탈출 경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성철은 며칠간 일부러 문제를 일으켜 경비들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한 번은 식사 시간에 일부러 밥그릇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경비들은 성철을 때리기도 했지만 점점 성철을 주의 깊게 감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정신 나간 노인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탈출 날짜를 정했습니다. 보름달이 뜨지 않는 금은밤이었습니다. 성철은 그날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몸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2시 성철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철은 방문 틈새로 복도를 살폈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졸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렸지만 경비원은 깨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맨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전력실에 도착한 성철은 메인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성철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순간 건물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경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성철은 어둠을 틈타 전력실 구석에서 낡은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영만이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성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켜고 아내 미숙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난 캄보디아 외곽 건물에 갇혀 있어. 영우가 날 팔았어. 우리 부장이 조직 우두머리. 증거 있어. 경찰에 신고해줘. 사랑해. 메시지를 보낸 성철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건물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발판 삼아 담벼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58년을 살아온 몸이었고 마약 후유증으로 팔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살고자 하는 의지만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담을 넘는 순간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거기서 성철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담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발목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염자였습니다. 하지만 성철은 절뚝거리며 정글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가시던 불이 다리를 찔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리 부장이 경비원들과 함께 성철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리 부장은 성철이 도망친 것을 알고 직접 추격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박성철, 내가 어디로 도망가든 찾아낼 거야. 성철은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는 비틀거렸고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리 부장이었습니다. 리 부장은 총을 들고 성철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여길 나가려고? 리 부장은 총을 겨누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정글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철은 본능적으로 옆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총알이 성철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밀려왔지만 성철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옆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공장에서 30년을 일하며 단련된 손이었습니다. 내 때문에 영만이가 죽었어. 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어. 성철은 온 힘을 다해 리 부장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나이와 부상, 마약 후유증으로 몸은 비틀거렸지만 분노와 복수심이 성철을 지탱했습니다. 쇠파이프가 리 부장의 손목을 강타했고 총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지 경찰과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급습하는 소리였습니다. 미숙이 성철의 메시지를 받고 즉시 한국 경찰에 신고했고 한국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당국에 긴급 협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리 부장은 도망치려 했지만 성철은 온 힘을 다해 리 부장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안 돼. 넌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 성철은 피를 흘리며 리 부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경찰들이 도착했고 리 부장은 체포되었습니다. 성철은 그 순간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성철은 속옷 안쪽에 숨겨둔 USB를 꺼내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성철은 그렇게 의식을 잃었습니다. 성철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은 한국의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익숙한 언어. 성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에는 눈이 퉁퉁 부은 미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성철이 눈을 뜨자 그의 손을 꽉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철은 미숙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딸 지혜와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침대 옆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업만 제대로 했어도. 준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혜도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우리 때문에 이런 고생을, 저 결혼 미룰게요. 아빠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성철은 두 자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살아 돌아왔잖아. 이제 다 잘 될 거야. 성철은 석 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총상으로 인한 어깨 부상, 발목 염자, 그리고 마약 후유증. 몸은 천천히 회복되었지만 악몽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성철은 영만의 모습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어느 날 경찰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성철이 건넨 USB 덕분에 조직의 실체가 모두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리 부장은 현지에서 체포되었고 브로커 강을 비롯한 조직원들도 줄줄이 검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호도 공모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김영호 씨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만나시겠습니까? 성철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성철은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영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호는 수척해진 얼굴로 성철을 바라봤습니다. 성철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영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철은 영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영호야, 왜 그랬어? 우린 30년 넘게 친구였잖아. 나도 빚 때문에 미쳐 있었어. 그 사람들이 빚을 없애준다고 해서 정말 미안해. 성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호야, 난 널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제대로 벌을 받고 뉘우치길 바란다. 성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퇴원 무렵 캄보디아에서 영만의 유해가 송환되었습니다. 성철은 영만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제주도 작은 마을의 장례식장. 영만의 어머니는 70대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성철을 보자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영만이가 마지막까지 잘 싸웠나 봅니다. 어머니, 영만이는 정말 용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없었다면 저도 다른 피해자들도 구출되지 못했을 겁니다. 성철은 영만의 영정 앞에서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영만 씨,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 덕분에 수십 명이 구출되었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성철의 이야기는 곧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의했고 성철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정부는 성철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성철은 해외 취업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에 합류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저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진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2년 후 성철은 정부 보상금과 시민단체의 후원으로 작은 기계 공방을 열었습니다. 공방 입구에는 영만 기념기술공방이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성철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무료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인생은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단다.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라. 아들 준호는 아버지의 공방에서 함께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딸 지혜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고 성철은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철은 공방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숙은 저녁 식탁을 차려놓고 성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도 수고했소.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영만아, 형이 약속 지켰어. 편히 쉬렴. 미숙은 성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과 극복, 모든 것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방 책상 위에는 영만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철은 매일 아침 그 사진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난 연꽃처럼 성철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성철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환갑을 앞둔 한 남자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떠난 여정은 지옥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진정한 용기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영만이라는 젊은 청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때때로 진흙탕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